여러분, 오늘은 경상북도 경산에 사시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름은 구금자, 올해로 68이 되셨습니다. 이 어머니는 경산의 오래된 시장 한 귀퉁이에서 40년 동안 작은 참기름 가게를 하셨습니다. 새벽마다 깨를 뽑고 기름을 짜고 그 고소한 냄새 속에서 외아들 하나를 금이야 오기야 키우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내 허리가 휘어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면 그저 배가 불렀던 그 세월 말입니다. 그 외아들 상우가 재작년 가을에 결혼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지영이라는 참한 색시를 데려왔지요. 구금자 어머니는 그날 기쁨의 눈물을 얼마나 흘리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처음 맞는 설날 어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설 전날부터 어머니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소갈비를 재우고 전을 부치고 온 집안을 반들반들 닦으셨습니다. 아들 내외가 오면 이걸 먹여야지, 저걸 싸줘야지 손가락을 꼽으며 기다리셨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설날 아침이 밝고 점심때가 다 되도록 아들 내외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낮이 훌쩍 지나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들어서는 아들 내외의 얼굴이 어딘가 지쳐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짧게 인사만 하고는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 상우는 그 정성껏 차린 밥상을 앞에 두고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길이 막힌다며 두어 시간 만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가 싸준 반찬 봉지도 반쯤은 두고 갔습니다. 현관문이 탁 하고 닫혔습니다. 그 소리에 구금자 어머니는 가슴 한복판이 텅 비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넓은 집에 혼자 남아 식어버린 갈비를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날부터 어머니는 며칠 밤을 그 생각에 잠 못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장면이 남의 일 같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자식 얼굴 한번 보겠다고 며칠 전부터 음식을 하고 집을 치웠는데 정작 자식은 바람처럼 다녀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구금자 어머니 한 분만의 일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이태 전에 전국의 어르신 10,000명 넘게 만나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자녀와 자주 연락하고 지낸다는 어르신 비율이 몇 해 사이에 67.8에서 64.9로 떨어졌습니다. 10분 중 서너 분은 자식과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금자 어머니가 느낀 그 서운함은 지금 수많은 부모님들이 조용히 앓고 있는 마음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서운한 이야기로 끝을 내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설날 이후로 2년 어머니는 놀랍게 달라지셨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고 며느리가 현관까지 마중을 나와 어머니 하고 웃으며 맞습니다. 도대체 이 어머니는 그 2년 동안 무엇을 배우셨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아주 오래된 놀이 하나를 떠올려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연날리기입니다. 구금자 어머니도 아들 상우가 어렸을 때 겨울이면 손을 잡고 내뚝에 나가 연을 날리곤 하셨지요. 여러분, 연을 하늘 높이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억하시나요? 얼레에 감긴 실을 조금씩 풀어줘야 합니다. 바람이 불면 실을 살살 풀어주고 연이 높이 오르도록 손을 놓아주어야 하지요. 그런데 겁이 나서 실을 꽉 움켜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은 하늘로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땅으로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우리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이 연과 꼭 닮았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실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다 자라 제 가정을 이루면 이제는 실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하늘 높이 날아오르도록 손을 놓아 주어야 하지요. 그것이 바로 구금자 어머니가 2년 동안 배우신 것입니다. 실을 놓는 법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꽉 쥐고 살아온 손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펴겠습니까? 그런 어머니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랜 벗 정옥이었습니다. 정옥은 어머니와 같은 시장에서 30년 넘게 떡집을 하던 분입니다. 아들 둘을 먼저 결혼시킨 선배격이지요. 그런데 이 정옥에게도 아픈 세월이 있었습니다. 예전엔 정옥도 실을 놓지 못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참견하고 예고 없이 아들집을 찾아가고 부부가 다투면 달려가 시시비비를 가렸지요. 그러자 아들 내외의 발길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잘해준다고 한 일인데 내 손으로 자식을 밀어냈더라. 정옥은 그 세월을 그렇게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를 아프게 보내고 나서야 정옥은 실을 놓는 법을 배웠고 놀랍게도 멀어졌던 아들 내외가 하나둘 다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구금자 어머니가 서운함에 잠겨있던 그 무렵 정옥이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경자야 하고 정옥이 불렀습니다. 너 연 날려봤지? 연을 높이 띄우려면 실을 풀어줘야 하는 거 알제? 자식도 똑같더라. 실을 꽉 쥐고 있으면 자식도 도망을 가더라. 내가 그걸 몰라서 아들을 잃을 뻔했다 아이가. 정옥의 그 한마디가 어머니의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늘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서운함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냥 두면 그게 마음속에서 우울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보건복지부 조사를 보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 중에 우울 증상을 겪는 분이 100명에 16명이나 되었습니다. 10명 중 한두 분꼴이지요. 부부가 함께 사는 어르신은 100명에 8명 정도였고요. 마음이 외롭고 서운할수록 그 마음의 병이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옥은 어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경자야, 내가 하나씩 알려줄게. 나처럼 아파보지 말고 내가 배운 걸 너는 미리 배워라. 이렇게 해서 구금자 어머니가 실을 하나씩 풀어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정옥이 가장 먼저 알려준 것은 자식의 무심함을 그냥 흘려보내는 법이었습니다. 경자야, 아들이 밥만 먹고 휙 가버렸다고 서운해하지 마라. 그 아이가 너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냥 지쳐서 그런 거다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 지영은 어린이집에서 종일 아이들 20명을 돌보다 옵니다. 명절이라고 시댁, 친정 오가며 긴 운전에 시달립니다. 아들 상우도 회사 일에 치여 파김치가 되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기운이 남아서 살갑게 웃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무심함에 자꾸 다른 뜻을 갖다 붙입니다. 저 애가 나를 가볍게 보는구나. 며느리가 나를 어렵게 여기지 않는구나 하고 없는 마음을 지어내서 혼자 상처를 받는 것이지요. 정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자야, 지나가는 빗방울에 우산을 안 썼다고 하늘을 원망하나 자식의 무심함도 그냥 지나가는 빗방울이라 여기고 흘려보내라. 마음에 새기지 마라. 우리에게 이 말이 쉬워 보여도 참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은 여전히 시린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 무게를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자식의 무심함을 일일이 새기지 않을 때 오히려 자식이 부모 앞에서 편안해집니다. 사람은 자기를 편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다시 찾기 마련이고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금자 어머니는 한 가지를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과 통화를 하는데 아들이 또 바쁘다며 서둘러 끊으려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운한 마음에 목소리가 굳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우야, 바쁜데 얼른 일 봐라. 엄마는 아주 잘 지낸다. 밥 거르지 말고.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까는 바빠서 죄송했어요. 별일 없으시죠? 어머니는 그 전화를 받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서운함을 붙잡지 않았더니 자식이 먼저 손을 내밀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푼 첫 번째 실이었습니다. 정옥이 두 번째로 알려준 것은 자식 부부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이건 정옥이 가장 크게 후회했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무렵 어머니에게도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들 상우가 전화를 걸어와 지영과 다챈다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내가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고요. 예전에 어머니라면 이때다 싶어 며느리 흉을 보고 내 아들 편을 들며 그건 지영이가 잘못한 거다 하고 판사처럼 판결을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정옥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경자야, 부부싸움에 절대 판사 노릇 하지 마라. 그 매듭은 부부가 스스로 풀어야 하는 거다. 네가 대신 풀어주면 그 부부는 평생 매듭 푸는 법을 못 배운다. 이 말을 곱씹으며 어머니는 입술 끝까지 차오른 말을 꾹 삼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상우야, 많이 속상했겠구나. 그래도 그 일은 너희 둘이 잘 풀어보아라. 엄마는 너희 둘 다 믿는다.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부모가 끼어들지 않은 그 빈자리에서 상우와 지영은 스스로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며느리 지영에게서 어머니에게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걱정하셨죠? 이제 괜찮아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실을 놓는 힘입니다. 어머니가 아들 부부의 일에서 손을 뗐더니 오히려 며느리가 그 손을 잡으러 다가온 것이죠. 이것이 어머니가 푼 두 번째 실이었습니다. 정옥이 세 번째로 알려준 것은 비교하는 말을 거두고 그 자리에 인정을 채우는 법이었습니다. 경자야, 부모가 무심코 던지는 비교의 말이 자식 부부한테는 어떤 몽둥이보다 아프게 박힌다. 나도 그걸 몰라서 며느리 마음을 참 많이 다치게 했다. 정옥의 이 말에는 뼈아픈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무렵 어머니에게도 꼭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집안 모임에서 사촌 조카 며느리가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들 부러워하며 칭찬을 했지요. 그런데 조용히 앉아있는 며느리 지영을 보는데 어머니 마음에 묘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지영이도 어린이집 말고 좀 더 번듯한 데를 알아보면 어떨까?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요. 예전이라면 그대로 내뱉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정옥의 말을 떠올리며 그 말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전혀 다른 말을 채워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영이는 어린이집에서 하루에 아이들 20명씩 돌보느라 참말로 애가 많다. 남의 자식 그렇게 정성으로 키우는 일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 나는 우리 며느리가 참 대견하다. 이 말을 듣는데 며느리 지영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가 며느리나 사위를 남과 견주는 것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며느리를 깎아내리는 것은 곧 내 아들이 고른 사람을, 내 아들의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섭섭한 비교의 말이 차오르거든 딱 한 번만 삼켜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인정의 말을 채워 넣으십시오. 참 애쓴다. 고생 많다. 그래도 참 잘 살고 있다.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고 지금까지 어머니가 푼 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식의 무심함을 지나가는 빗방울처럼 흘려보냈습니다. 둘째, 자식 부부의 다툼에 판사 노릇을 하지 않고 손을 뗐습니다. 셋째, 비교의 말을 삼키고 그 자리에 인정을 채웠습니다. 원래에 감겨있던 실이 이렇게 세 자락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신기하게도 연이 땅으로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부모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네 번째 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옥이 네 번째로 알려준 것은 헐거워진 지갑을 단호하게 닫는 법이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혹시 결혼한 자식의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계신 분 없으신가요? 손주 학원비라도 보태주려고 남몰래 지갑을 여시지는 않으신가요? 구금자 어머니가 딱 그랬습니다. 아들 집 대출 이자를 참기름 팔아 모은 돈으로 야금야금 보태주고 손주 다운이 특별 활동비도 몰래 챙겨주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통장을 보니 정작 어머니 자신을 위한 돈은 얼마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옥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경자야, 나도 아들들한테 돈을 다 퍼줬다 아이가. 그런데 정작 내 손에 돈이 없어지니까 아들들이 나를 은근히 부담스러워 하더라. 내가 가진 걸 다 줬는데 오히려 눈치를 보게 되더라.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어머니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가 자꾸 돈으로 우리 자식의 문제를 풀어주면 우리 자식은 스스로 위기를 넘는 힘을 기르지 못합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노후 자금은 비어가고 우리 자식의 자립심도 함께 비어가지요. 아까 그 보건복지부 조사를 보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 10분 중에 7분 넘게가 생활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자식에게 다 쏟고 정작 자신의 노후는 텅 비워둔 결과가 외로운 하루로 되돌아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머니는 마음을 굳게 먹고 지갑을 닫았습니다. 처음엔 서운해하던 아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제 힘으로 살림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머니, 이제 대출은 저희가 알아서 갚을게요. 어머니는 어머니를 위해서 쓰세요. 지갑을 닫았더니 오히려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먼저 걱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노후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훗날 우리 자식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가장 확실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푼 네 번째 실이었습니다. 정옥이 다섯 번째로 알려준 것은 자식의 문 앞에서 한 걸음 멈춰서는 법이었습니다. 구금자 어머니는 아들 집과 걸어서 20분 거리에 사셨습니다. 맛있는 반찬을 하면 그때그때 들고 찾아가곤 하셨지요. 처음엔 고마워하던 며느리의 표정이 어쩐지 시간이 갈수록 굳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갈비찜을 끓여 예고도 없이 찾아갔는데 퇴근한 아들이 피곤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좀 해주세요. 언제 오실지 몰라서 늘 조마조마해요. 그 말에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자식 챙긴 죄밖에 없는데 불청객 취급을 받는 것 같아 며칠을 앓으셨지요. 정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자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남의 집에 들어갈 땐 먼저 기척을 내는 게 예의다. 자식 집도 이제는 남의 집이라 여겨야 그 집이 자식한테 편한 쉼터가 된다. 우리 자식 부부에게 그들의 집은 밖에서 시달린 몸과 마음을 비로소 내려놓는 유일한 쉼터입니다. 그런데 언제 부모님이 문을 열고 들어올지 모른다는 긴장이 있으면 그 쉼터가 더 이상 편한 곳이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머니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아들 집에 가기 전에는 짧게 한번 연락을 넣었습니다. 상우야, 엄마가 오늘 저녁에 잠깐 들러도 되겠니?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기척 하나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미리 연락을 하고 찾아가니 며느리가 현관까지 마중을 나와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 어서 오세요 하더랍니다. 한 걸음 멈춰 섰더니 오히려 닫혀가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푼 5번째 실이었습니다. 자, 이제 6번째 실입니다. 이건 우리 몸에 관한 이야기라 특별히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정옥이 6번째로 알려준 것은 내 무릎과 기력을 나 자신을 위해 아끼는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손주 안 봐주면 자식이 맞벌이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내 새끼의 새끼인데 내가 조금 힘들고 말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손주를 안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구금자 어머니가 바로 그랬습니다. 며느리가 어린이집 일을 계속하려면 누군가 손주 다운을 봐줘야 했지요. 그래서 어머니는 참기름 가게도 접다시피 하고 주중 닷새 동안 내 살배기 다운을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것을 종일 안고 업고 하다 보니 무릎 연골이 그만 다 닳아버렸습니다. 밤마다 파스를 붙이며 견디셨지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아픈 걸 말도 못하셨습니다. 힘들다고 하면 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둘까봐 그게 미안해서였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며느리가 무심코 어머님 다운이 간식은 유기농으로 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더랍니다. 그날 어머니는 화장실에 숨어 소리 없이 가슴을 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사실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주 돌보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한 대학 연구팀 조사를 보면 적당히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는 오히려 몸이 쇠약해질 위험이 22%나 낮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게 지나칠 때입니다. 같은 연구에서 전문가들이 경고하기를 온종일 반복되는 육아 노동은 중년 이상의 허리와 무릎, 손목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만성적인 근골격계 통증은 우울감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몸이 아프니 만사가 귀찮고 심지어 그 예쁜 손주가 미워 보이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50대 여성이 가장 많다고 하고요. 그러니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손주 돌봄은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몸이 아파서 이제는 내 인생도 좀 챙기고 싶어서 손주 돌보기를 줄인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나쁜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억대의 재산이 아니라 아프지 않고 제 2발로 건강하게 걷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옥의 조언을 듣고 어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며느리에게 솔직하게 무릎이 많이 아프다고 말씀을 꺼내고 돌봄을 좀 나누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미안해하던 며느리가 오히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머님,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어머님이 건강하셔야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무릎을 아꼈더니 자식이 부모의 건강을 먼저 챙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푼 6번째 실이었습니다. 자, 이제 정옥이 알려준 마지막 7번째 실입니다. 그건 바로 돌려받겠다는 기대를 가만히 내려놓는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나면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기대가 자랍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자식도 나에게 이만큼은 해주겠지. 늙어서는 자식이 나를 돌봐주겠지. 그런데 이 기대가 클수록 우리에게 돌아오는 서운함도 그만큼 커집니다. 구금자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외아들 하나 키우느라 다 바쳤으니 당연히 아들이 자주 찾아와 챙겨주리라 믿으셨지요. 그런데 아들은 제 살기 바빠 그러질 못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정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자야,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사랑은 흐르는 냇물 같은 거다. 위에서 아래로 흐를 뿐 거꾸로 거슬러 오르지는 않는 거라. 그 자식이 또 제 자식한테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겠나. 그렇게 대를 이어 흐르는 게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더러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말이 우리 자식에게 정을 거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돌려받겠다는 셈을 마음에서 지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랑은 서운할 일이 없습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그저 반갑고 못 오면 바쁜가 보다 하고 너그럽게 넘길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는 그 셈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들이 안 와도 서운해하는 대신 어머니는 자신의 하루를 즐겁게 채우기 시작하셨죠. 그러자 며느리 지영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머님이 요즘 통화할 때마다 기분이 좋으셔서 저도 자꾸 전화드리고 싶어져요. 이것이 어머니가 푼 7번째 시리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구금자 어머니는 정옥이 알려준 7자락의 시를 모두 풀었습니다. 무심함을 흘려보내고 부부 일에서 손을 떼고 비교 대신 인정을 채우고 지갑을 닫고 문 앞에서 멈추고 무릎을 아끼고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원래에 꽉 감겨 있던 실이 다 풀렸지요. 그러자 연은 어떻게 됐을까요? 땅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 높이 시원하게 날아올랐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서 멀어지기는커녕 더 가까이 다가온 것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부터입니다. 시를 다 놓고 나니 어머니 마음 한구석이 텅 비고 허전해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들 걱정으로 채우던 그 시간이 이제는 뻥 뚫린 것처럼 공허했던 것이지요.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손을 놓기만 하고 그 빈자리를 그냥 두면 그게 외로움이 되고 그 외로움이 우울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들은 이 빈자리를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정옥이 다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자야, 이제부터가 진짜다. 자식한테 쏟던 그 마음을 이제는 너 자신한테 쏟을 차례다. 정옥은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를 복지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구금자 어머니는 그곳 노래교실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워 맨 뒷줄에서 입만 뻥긋거리셨지요. 그런데 일주일에 2번 또래들과 목청껏 노래를 부르다 보니 얼굴에 10년 만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화장도 곱게 하시고 노래 교실 벗들과 맛집도 다니시고 옛 참기름 가게 단골들과도 다시 왕래를 트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기분 좋아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이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 보건복지부 조사와 여러 연구를 보면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가고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보다 우울에 빠질 위험이 훨씬 낮았습니다. 반대로 집에만 계시고 사람을 안 만나는 분일수록 마음의 병이 깊어졌고요. 우리가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우울을 막는 가장 좋은 약인 셈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자식 안부보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우리 자신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주십시오. 오늘 내 기분은 어떤지,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말입니다.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하니 어머니에게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우선 며느리 지영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마음 밑바닥에 내 딸이 아니니까 하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지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선을 지우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친딸에게 하듯 따뜻한 말을 건네고
친정 안부까지 챙겨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늘 어렵게만 굴던 며느리의 어깨가 스르르 풀렸습니다. 시댁에 오는 날이면 먼저 환하게 웃으며 어머님 하고 부르더랍니다. 며느리를 내 자식으로 품었더니 며느리가 진짜 딸처럼 다가온 것이지요. 또 하나 어머니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한 사람에게로 눈을 돌리셨습니다. 바로 평생의 동반자 남편 재춘 어르신이었습니다. 두 분은 참기름 가게를 함께 꾸리며 사셨지만 자식 키우느라 서로를 살뜰히 챙길 겨를이 없으셨지요. 어머니는 문득 깨달으셨습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느라 정작 곁에 있는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더라는 것을요. 그날부터 어머니는 아침마다 남편과 함께 동네를 걸으셨습니다. 손을 잡고 걸으며 평생 무뚝뚝하기만 했던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셨지요. 여보, 그동안 나랑 사느라 참 고생 많았어. 이제는 두 분이 하루 중 그 아침 산책 시간을 가장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주 다운에게도 다른 사랑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전엔 갖고 싶다는 건 뭐든 사주고 만날 때마다 용돈을 쥐어주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운이가 할머니를 보면 반가운 인사보다 먼저 손을 내밀더랍니다. 할머니, 이번엔 뭐 사주실 거예요 하면서요. 그래서 어머니는 값비싼 선물 대신 다운이와 함께 참기름 가게에서 깨를 볶고 손을 잡고 넷둑을 걷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다운이가 내미는 손이 선물을 바라는 손이 아니라 안기려는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물건으로 산 정은 물건이 끊기면 함께 식지만 마음으로 준 사랑은 평생 손주의 가슴에 남는 법이니까요. 이 무렵 어머니는 또 오래된 버릇 하나를 고치셨습니다. 바로 잔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볼 때마다 한마디씩 지적을 하곤 하셨지요. 살이 쪘다, 옷차림이 그게 뭐냐,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 하면서요. 다 잘되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자야, 결혼한 자식한테 지적은 가르침으로 안 들린다. 간섭으로, 무시로 들린다. 사람을 바로 세우는 건 꾸중이 아니라 칭찬이라. 그래서 어머니는 지적이 차오를 때마다 꾹 참고 대신 칭찬 한마디를 얹으셨습니다. 상우야, 네가 그 어려운 일을 해내다니 참 대견하다. 우리 며느리 음식 솜씨가 나날이 좋아지는구나 하고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자 아들의 표정이 환하게 펴지고 집에 오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젊은 세대의 방식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법도 배우셨습니다. 예전엔 요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 우리 때는 안 그랬다 하며 못마땅해 하셨지요. 그런데 이제는 아들 부부가 사는 방식이 낯설어도 그래, 요즘은 그렇게들 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꼭 동의하지 않아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여 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식 부부의 사생활을 굳이 캐묻지 않는 법도 익히셨습니다. 돈은 얼마나 모았니? 둘째는 언제 가질 거니? 하고 묻는 대신 그저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엄마는 늘 내 편이다. 그랬더니 오히려 자식이 먼저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머니, 요즘은 어머니랑 얘기하면 참 편해요. 자, 여러분,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구금자 어머니의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침이면 남편과 손을 잡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낮에는 복지관 노래 교실에 나가 벗들과 어울립니다. 다음 달에는 발표회가 있어서 이번엔 뒷줄이 아니라 가운데 줄에 서게 되었다며 콧노래를 부르십니다.
참기름 가게도 다시 문을 열어 옛 단골들과 정을 나누고요. 그리고 그 서먹하던 아들 내외는 이제 아들 상우가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며느리 지영은 현관까지 마중을 나와 어머니 하고 환하게 웃습니다. 손주 다원이는 할머니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할머니 품에 폭 안깁니다. 그 설날 식어버린 갈비를 앞에 두고 홀로 우시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구금자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2년 전 그 설날 아침에 홀로 울고 있던 나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다면 이렇게 쓰고 싶다고요. 그 편지를 여러분께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자야, 지금 너는 식어버린 갈비 앞에서 울고 있겠지. 아들이 무심하게 다녀갔다고 가슴을 치고 있겠지. 그런데 얘야, 그건 아들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란다. 그저 지쳐서 그런 거야. 지나가는 빗방울처럼 흘려보내면 되는 거였어. 그리고 얘야, 이제 그만 실을 놓아라. 연을 높이 날리려면 실을 풀어줘야 하는 거 너도 알잖니. 아들 부부 일에 끼어들지 말고 비교하는 말은 삼키고 지갑은 닫고 아들 집엔 미리 연락하고 가거라. 무릎 아픈 건 참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고 돌려받겠다는 기대는 내려놓아라. 그러면 신기하게도 연이 네 곁으로 더 가까이 온단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 실을 놓고 나면 마음이 텅 빌 거야. 그 빈자리를 그냥 두지 마라. 복지관에 나가 노래도 부르고 오래 잊고 지낸 남편 손도 잡아라. 네가 행복해지면 신기하게도 자식이 먼저 너를 찾아온단다. 그러니 얘야, 그만 울고 일어나라. 내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란다. 여러분, 저는 이 편지를 전하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어쩌면 이 편지는 구금자 어머니 혼자만의 편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바로 여러분에게 보내는 편지일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우리 곁에도 지금 자식의 전화만 기다리며 홀로 서운해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구금자 어머니의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2가지만 마음에 담아가시면 됩니다. 첫째, 실을 놓으십시오. 자식의 무심함은 흘려보내고 부부 일에서는 손을 떼고 비교 대신 인정을 건네고 지갑은 닫고 문 앞에서는 멈추고 무릎은 아끼고 기대는 내려놓으십시오. 손을 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얼레의 실을 풀어 자식이라는 연을 하늘 높이 날려보내는 일입니다. 움켜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고 가만히 펴둘수록 오히려 차오르는 것이 자식과의 정입니다. 둘째, 그 빈자리를 채우십시오. 실을 놓아 생긴 허전한 자리를 복지관과 벗과 배우자와 새로운 배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평생 자식만 바라보느라 미뤄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낼 차례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고 콧노래를 부르며 우리 삶을 환하게 살아갈 때 우리 자식은 그런 우리를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리운 마음을 담아 먼저 안부를 물어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우리 어른들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고단한 세월을 건너온 세대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적엔 내 입에 들어갈 것을 아껴 자식 입에 넣어주는 것이 당연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식들은 우리가 부모께 했던 그 효도를 우리에게 똑같이 돌려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자식이 효도를 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 자식도 제 앞가림 하느라 우리만큼이나 고단합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펴면 자식의 손도 따라서 펴지는 법이니까요. 그러니 이제 그동안
자식을 향해 굽어있던 우리 등을 한번 곧게 펴보십시오. 자식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위해 하루 10분만이라도 써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지만은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실을 놓는 까닭은 자식이 미워서도 서운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을 그 무엇보다 깊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그 아이가 제 인생의 당당한 주인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돌이켜보면 우리 부모님도 그 옛날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멀리 떠나보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단단한 어른으로 자랐지요. 이제는 우리가 그 깊은 사랑을 우리 자식에게 고스란히 물려줄 차례입니다. 오늘 구금자 어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살며시 마음을 보태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순간 자식 전화만 기다리며 홀로 서운해하고 계신 부모님이 곁에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조용히 전해주십시오. 그 한 번의 손길이 어딘가에서 식어버린 갈비를 앞에 두고 홀로 울고 계실 또 다른 부모님께 따뜻한 등불이 되어드릴 겁니다. 또 오늘 여러분이 풀어보기로 마음먹은 실 한 자락이 있다면 댓글에 가만히 적어 주십시오. 그 한 줄이 같은 마음의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평생 얼레를 꽉 쥐고 살아오신 여러분, 오늘 밤엔 그 실을 딱 한 자락만 풀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연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이 날 수 있습니다. 손을 펴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진짜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 곁에 나란히 앉겠습니다.